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던 날, 낯익은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15년 전 실종된 여동생과 똑같이 생긴 간병인이었죠. 이름도 기억도 모두 잃은 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녀. 이야기는 그날, 낯익은 간병인의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요즘은 어머니 병세가 부쩍 심해지셨다. 말수가 줄고 낯선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실 때가 많아졌죠. 혼자 집에 모시기엔 한계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 서울 외곽에 있는 백송요양원으로 어머니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시설은 깔끔했고 무엇보다 간병인들이 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렇게 믿고 입소수속을 마치던 날이었습니다. 입구 쪽 안내 데스크 앞에서 한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스쳐 지나칠 뻔했는데 순간적으로 멈춰섰죠. 그 얼굴, 낯설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 약간 내려앉은 어깨, 걷는 자세까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닮았거든요. 15년 전 중학교 2학년이던 제 여동생, 서아와 똑같았습니다. 사고 당일 이후로 소식이 끊긴 아이. 경찰도 수색도 결국 무의미했죠. 실종으로 종결됐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서아를 가슴에 묻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간병인, 그 사람이 서아처럼 보였어요. 아니, 얼굴 윤곽만 닮은 게 아니라 시선 처리나 입꼬리 올라가는 각도까지도 똑같았죠. 저는 무작정 다가가 말을 걸 뻔했어요. 그런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다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15년 만에 보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몇 분을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요양원 직원은 친절하게 어머니를 안내했고 저는 천천히 뒤따라갔죠.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 간병인이 있던 쪽으로 돌아갔어요. 이름표라도 봤어야 했는데 그 순간을 놓쳤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시 로비로 나와 슬쩍 둘러봤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옛 사진첩을 열어봤죠. 어릴 적 서아가 웃고 있는 사진, 피아노 치는 사진, 생일날 초앞에서 촛불 끄던 순간까지. 그리고 오늘 봤던 그 간병인 얼굴이 자꾸 겹쳐졌어요. 설마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묘한 끌림 같은 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 면회를 다시 갔을 때였습니다. 요양원 뒷정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죠. 휠체어를 밀고 오는 간병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분명했어요. 지난번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명찰엔 김지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죠. 저 사람, 서아일지도 모른다. 혹시 예전에 음악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던진 말이었죠. 김지연은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듣긴 해요. 왜요? 익숙한 미소였습니다. 아주 익숙했어요. 어릴 때 서아가 장난칠 때 짓던 그 표정.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서아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확신은 점점 굳어졌죠. 지연이라는 이름, 낯선 듯 하면서도 어딘가 억지로 더 씌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 면회를 핑계 삼아 요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지연을 관찰했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물컵을 잡는 손 모양 구석에서 혼자 노래를 흥얼대는 모습까지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지연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혹은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그녀가 여동생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좀 더 분명한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넘길 순 없었어요. 15년 전 그 끔찍한 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계속 멈춰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면회를 핑계 삼았지만 사실은 김지연을 보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저를 낯선 방문객쯤으로 여겼던 지연은 자주 마주치다 보니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오늘 날씨 좋죠? 짧고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저는 그 말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 안에서 서아의 흔적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요양원 옆 정원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김지연이 갑자기 무언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낮고 조용한 멜로디. 낯익은 곡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노래는 서아가 어릴 적 자주 연주하던 피아노 곡이었거든요. 제가 학원 숙제 안 하고 돌아오면 장난삼아 그 곡을 빠르게 연주하곤 했죠. 오빠 이거 들어봐. 이 부분 다시 해볼까? 그렇게 웃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혹시 방금 흥얼거리신 곡 어디서 들으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기울였죠. 글쎄요. 가끔 멜로디가 떠오르곤 해요. 어릴 때 들었던 걸까요? 그 말에 온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건데 떠올리지를 못하는 거죠. 마치 머릿속 어딘가에 잠겨있는 느낌. 저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병실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해 거의 말을 잇고 지내던 어머니가 김지연이 들어오자마자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 겁니다. 서아야, 아직도 그 안에 있었구나.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었고 지연도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어두웠어. 저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건 분명 사고 당일 이야기였어요. 서아가 사라진 그날 밤, 어머니는 그날의 일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지연을 보자 그 기억이 잠시나마 돌아온 거였겠죠. 지연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 웃음이 안쓰럽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온 시간. 혹시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15년 동안 거의 손 떼지 않았던 방. 서랍에는 그때 그대로 연필, 악보, 일기장이 남아 있었어요. 침대 머리맡에는 아직도 어릴 적 좋아하던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죠. 그 인형을 안고 자던 서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어린 글씨체로 서아 다이어리라고 적혀 있었죠. 빠르게 넘기다가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요즘 꿈을 자주 꾼다. 어딘가 높은 곳에서 누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나는 무서워서 못 내려간다. 문을 열면 어두운 방이 있는데 거기서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중얼거렸던 말과 너무 흡사했어요. 지연이 기억하는 피아노 멜로디, 그리고 서아의 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억을 봉인한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무서웠던 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사고나 유괴가 아니란 뜻이었거든요. 실종이 아니라 지워진 인생. 그리고 그 열쇠는 김지연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서아, 아니 김지연. 이름은 달라도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이 맞습니다. 문제는 왜 그녀가 기억을 잃은 채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였죠.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면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강민석. 대학 시절부터 함께 알고 지낸 기자입니다. 사회부를 오래 맡아온 그는 묻혀있는 사건들을 파내는데 능한 친구였죠. 지금은 고발 전문 인터넷 매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실종 사건엔 유난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민석아, 15년 전 내 여동생 서아 실종 사건 기억나지? 잊을 수 있겠냐? 너랑 산 쪽으로 뒤지러 다녔던 기억 아직도 생생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한 팀이 됐습니다. 민석에게 김지연의 이야기와 요양원에서의 이상한 상황들, 어머니의 반응, 다이어리 내용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는 말없이 메모를 하더니 이내 말했죠. 너 그 요양원 언제 생긴 건지 알아봤냐? 의외의 질문이었지만 저는 곧장 검색해봤습니다. 백송요양원은 10년 전에 개원된 곳이었습니다. 서아가 사라진 건 15년 전이니 겉으로는 상관없는 시점처럼 보였죠.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 건물,
원래는 정신과 재활센터였어. 그게 폐쇄되고 몇 년 뒤 리모델링해서 요양원으로 바뀐 거지. 예전에도 수상한 일이 많았던 곳이야. 특히 청소년 대상 임상실험 관련해서 언론에 잠깐 언급됐었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신과 실험, 임상실험, 미성년자.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우린 요양원 부근의 오래된 신문 자료와 인터넷 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송리 청소년 재활센터 부실 운영, 약물 투여 부작용 의혹, 시설 내 불법 실험 논란 같은 짧은 기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대부분 오래된 일이라 원문은 남아있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나 보호자들의 이름은 철저히 익명 처리돼 있었습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죠. 그럼 이제 요양원 원장이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지. 우리는 백송요양원 공식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원장 정영주라는 이름이 떴고 그의 양력엔 의대 교수, 정신의학연구소 소장 등 그럴듯한 타이틀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줄,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백송리 청소년 심리재활센터 초대 자문위원 역임. 민석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봐라. 요양원 이름만 바뀐 거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 정영주, 이 사람이 열쇠야.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서아가 사라진 장소와 이 요양원의 물리적 거리, 그 시기의 정황, 어머니의 기억, 지연의 말투와 버릇, 모든 조각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어요. 민석은 곧장 요양원 근처의 마을 토박이들을 인터뷰하러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으면 뭔가 나올 거야. 그는 오랜 취재 경험답게 날카롭고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동생을 찾는 형으로서였죠. 김지연, 그 이름은 누군가 만들어준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가면을 씌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확인하자. 서아가 겪은 일, 왜 기억을 잃게 됐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반드시 데려와야 했습니다. 제 동생은 아직 그 안에 있으니까요. 민석이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하러 간 다음 날 저는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서아 방을 정리하다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죠. 그곳은 여전히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벽엔 서아가 중학생 때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샀던 문구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어요. 침대 아래를 살펴보던 중 낡은 나무 상자가 손에 걸렸습니다. 철제 고리로 잠겨있던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살짝 흔들자 안에서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열쇠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오래된 열쇠 꾸러미 안에서 작은 동그란 열쇠 하나가 눈에 띄었거든요. 고리를 돌리자 찰칵 소리가 났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엔 일기장 한 권, 종이 몇 장, 그리고 낡은 음악 CD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곧장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몇 장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3월 4일. 엄마는 오늘도 내 얘기를 믿지 않는다. 꿈이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백송리 폐건물, 그 안에서 들었던 그 소리는 아직도 생생하다. 누군가 날 불렀다. 그 문을 열었을 때 내 앞엔 아무도 없었지만 냄새가 이상했다. 어둡고 눅눅하고 약품 냄새 같기도 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백송리 폐건물. 그 이름은 익숙했죠. 요양원이 있는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일기장은 계속됐습니다. 혹시 몰라 좌표를 남긴다. 그 건물 뒤쪽 담장을 넘어가면 작은 문이 있고 거기서 몇 발짝쯤 가면 바닥에 금속 뚜껑 같은 게 있어. 거기서 소리가 났다. 무섭지만 계속 끌린다. 저는 일기장 속의 좌표와 서술을 핸드폰 지도로 대조했습니다. 표시된 위치는 백송요양원 뒤편 산자락과 이어지는 골목 근처였습니다. 거기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지도 위 붉은 점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의 건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석을 불러 함께 현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
요양원 후문에서 약간 벗어난 산자락 아래 오래된 석축 건물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주변엔 낙엽과 나뭇가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거의 방치된 듯한 느낌이 강했죠. 야, 이 건물 너 혼자 오지 말았어야 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 안, 진짜 뭔가 있을지도 몰라. 문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누군가 억지로 열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는 깨져 있었고 안쪽으론 먼지 낀 플라스틱 의자와 스탠드 조명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민석은 장갑을 끼고 철문 옆 낮은 담벼락 쪽을 넘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시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오래된 약품 냄새였습니다. 무언가 화학적인 익숙하지만 불쾌한 향. 벽엔 재활치료실, 관찰실 같은 낡은 표지판이 걸려 있었고 바닥엔 의료기기 몇 개가 버려져 있었어요. 서아가 말한 금속 뚜껑도 찾았습니다. 건물 안쪽 벽에 가깝게 놓인 바닥 한가운데 원형 철판이 붙어 있었죠. 민석이 조심스레 철판을 들어 올리자 좁은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지하가 있던 거잖아. 재활센터에서 이런 구조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민석이 중얼이며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지하 공간은 좁고 눅눅했습니다. 벽엔 파이프와 벽면 콘센트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바닥엔 의약품 박스가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 작은 금속 사물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엔 환자 기록표라는 낡은 파일이 몇 장 꽂혀 있었죠. 파일 맨 앞엔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지연. 2008년 5월 14일. 임상기록 시작. 그 순간 제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어요. 서아가 진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이름을 바꾸고 그녀를 환자로 등록했죠. 이젠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서아를 기억에서 지운 게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바꾸려 한 거였어요. 김지연이라는 이름은 기억을 덮어 씌운 거짓의 껍데기였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근처 모텔방에 민석과 나란히 앉아 사물함에서 가져온 환자 기록을 펼쳤습니다. 민석은 메모장을 꺼내 한 줄 한 줄 빠르게 받아 적었고 저는 파일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봤어요. 김지연. 신원 미상. 발견 장소 백송리 산기슭. 보호자 없음. 과거 기억 없음. 이상 행동 야간 불안. 반복적 손톱 물어뜯기. 특정 멜로디 흥얼거림. 그걸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톱, 멜로디. 모두 서아의 특징이었어요. 그 행동이 이 파일 안에 이상 행동으로 기입돼 있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기억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소녀를 병원이나 경찰이 아닌 이런 폐쇄된 곳에서 관리했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야, 얘네들 이걸 사람이라고 본 게 아니라 데이터로 취급한 거야.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였죠. 반응, 변화, 자극 그런 것만 기록하고 이름도 다시 붙이고. 미친 짓이야.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대체 왜, 어떻게 서아가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된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지금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남의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김지연은 뒷마당 텃밭을 돌보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장갑 낀 손으로 허브를 정리하고 있더군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지연 씨, 잠깐 시간 괜찮을까요? 그녀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께 문제라도. 아니요. 오늘은 그냥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우린 요양원 근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아침 햇살이 느긋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아가 중학생이던 시절 가족 나들이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지연은 사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끝이 사진 모서리를 따라 조심스레 움직였죠. 이 여자아이가 낯익어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아이가 제 여동생이에요. 이름은 이서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실종됐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지연 씨 혹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텃밭 쪽 허브를 흔들었고 나뭇잎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가끔 꿈을 꿔요.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 그리고 피아노 소리요. 분명히 어릴 적 들었던 곡이에요. 그런데 누가 치는 건진 몰라요. 그게 늘 겁이 나요. 그 곡 기억나세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가끔 흥얼거려요. 나도 모르게요. 이상하죠? 그녀가 웃었지만 그 웃음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피아노 멜로디를 입으로 허밍하기 시작했죠. 어린 시절, 서아가 자주 치던 곡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감정을 자극하는 선율이었죠. 그 순간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엇인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이 됐습니다. 이거예요. 이 멜로디, 저 알아요. 매일 꿈에서 나와요. 이걸 제가 연주했던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감싸 안고 고통스러운 듯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저도 놀라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죠.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누구도 억지로 기억하라 하지 않아요. 그녀는 숨을 깊게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하얀 방이 있었어요. 창문이 없고 천장이 높았어요. 어떤 남자가 항상 저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주사를 맞았어요. 머리가 아팠고 저는 이름을 묻고 싶었는데 항상 김지연이라고만 불렸어요. 그게 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김지연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 동생 이서아예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고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틈으로 봉인된 과거가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연 아니 서아의 기억이 조각처럼 돌아오고 있던 그 무렵 민석은 요양원 원장 정영주의 과거를 추적해 본격적인 실체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거 봐. 그가 건넨 태블릿 화면엔 오래된 신문기사와 함께 PDF로 스캔된 문서 몇 장이 떠 있었습니다. 정영주, 예전에 서울대 정신의학연구소에 소속돼 있었어. 근데 그 시절 비인가 임상실험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었고 정식 수사까지는 안 갔지만 내부 문책받고 물러난 이력이 있어. 문서 속엔 청소년 스트레스 반응 패턴 연구, 기억 억제제 투여 결과 분석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기억 억제제? 제가 중얼거리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험용 약물인데 당시에 미성년자 피험자들 대상으로 했다는 의혹이 있었어. 그때 정영주가 관여했고 문제는 그 피해자들 일부가 신원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거야. 서아가 바로 그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실험이 실패로 끝났고 신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김지연이라는 새 이름으로 덧씌워졌겠죠. 그리고 그 상태로 지금껏 요양원에서 일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석은 다시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요양원 설립자 중 하나가 정영주의 개인 법인이라는 거야. 겉으론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권은 그가 갖고 있더라. 이쯤 되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실험이 실패했다고 사람 하나의 삶 전체를 덮어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15년 전 그 밤 어머니가 말했던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 아마 이 건물 어딘가였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석과 함께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영주 원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죠. 안내를 받고 도착한 그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정영주는 중후한 회색 정장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가엔 미세한 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중한 말투였지만 왠지 가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지연이라는 분 기억하시겠죠?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오래 일하신 간병인이죠. 성실하고 조용한 분입니다. 그분 원래 이름은 이사합니다. 15년 전 실종된 제 여동생입니다. 기억을 잃고 살아왔지만 지금 일부를 되찾고 있어요. 정영주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지우고 말했죠. 그건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군요. 하지만 신원 확인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과거 백송리 재활센터 시절에 기억 억제제 관련 실험을 하셨죠. 김지연은 그 실험의 피실험자였습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고 언론 보도도 준비 중입니다. 정영주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두 분 신중하십시오. 오래된 일입니다. 과거를 들춰봐서 누구에게 이로울 게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고 일부러 묻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날 밤 서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고 손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이거 제 글씨 같아요. 그녀가 보여준 종이는 몇 년 전 누군가에게 쓴 듯한 편지였고 수신인은 없었습니다. 끝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는 누구일까?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름도 얼굴도 다 잊어버린 내가 여전히 사람일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시간을 가만히 안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꼭 쥐고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녀를 되돌릴 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더는 서아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과 저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죠. 정영주는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서아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까지 있었을 가능성도 농후했어요. 민석은 자기가 알고 지내던 경찰 수사팀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울지방청에 근무 중인 이상호 경위. 과거 몇 건의 의료비리 사건을 함께 수사한 이력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죠. 증거는 충분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인권 유린이야. 민석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아니 서아가 직접 진술할 수 있을까? 기억이 전부 돌아오진 않았어. 하지만 일부분은 분명히 기억해.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걸 증명해줄 기록도 있고. 며칠 후 요양원은 조용한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지방청 수사팀이 정식 수사영장을 들고 백송요양원에 들어섰고 경찰 수사관 4명이 정영주의 사무실과 의무기록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영주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수상한 일 없습니다. 모든 기록은 법적 기준에 따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할수록 거짓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졌죠. 그날 밤 민석과 저는 서아와 함께 요양원 밖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컸지만 이상하리만큼 서아는 조용했습니다. 말없이 차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잔을 쓰다듬고 있었죠. 기억이 아주 조금 더 떠올랐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하에 있던 방이요. 하얗고 텅 빈 그 방. 거기서 남자들이 제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지연이라고. 제 이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 얼굴 기억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 목소리가 낮고 느릿했어요. 눈빛이 무표정했는데 이상하게 겁이 났어요. 그 묘사는 정영주와 정확히 일치했죠. 며칠 뒤 민석은 수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영주의 개인 금고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상시험 내부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기록도 일부 복원됐고요. 이서아 이름은 없지만 김지연이란 이름으로 분명히 등록돼 있었어요. 경찰은 정영주를 불러 조사했고 그는 초반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압수된 영상 파일 일부에 기억 회복 전 피험자 상태라는 이름의 문서가 있었고 그 안엔 서아의 증상과 일치하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민석이 발견한 또 하나의 음성 파일이었어요. 과거 연구소 내부 관계자가 남긴 인터뷰 녹취였고 정영주가 기억 억제제 투여 대상은 법적 보호가 없는 미성년자 위주로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한은 단순히 실험의 실패작이 아니었어요. 그저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원 안에 묶여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왜 저를 기억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날 서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억만 지우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제가 대답했죠. 가족도 친구도 이름도 모르면 누가 내가 존재했다고 증명하겠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내가 누군지. 누군가 날 찾으러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증명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정영주는 결국 직권남용과 불법 임상실험 혐의로 입건됐고 요양원 운영은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조사를 통해 전국 재활시설과 요양원 실태 점검에 착수했고 그 사건은 곧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제야 시작된 시간이었어요. 서한은 점점 말수가 늘어났고 제가 건넨 가족 사진들을 하나둘 벽에 붙이기 시작했죠. 기억은 여전히 파편처럼 흐릿했지만 감정만큼은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우리 집 아직 그 자리에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나도 안 바뀌었어. 가자. 우리 집으로. 이야기는 그렇게 진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며칠 뒤 서아와 저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귀가. 그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서아는 한참을 멈춰 서 있었죠. 낡은 초인종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잠깐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 문 꿈에서 본 적 있어요. 작게 중얼이며 손을 올리더니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리는 예전과 똑같이 약간 찢어진 듯 울렸고 저는 웃으며 말했죠. 이 소리 들으면 엄마가 늘 화내셨지. 왜 고장 안 고치냐고. 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였지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움, 서운함, 그리고 안도. 그 모든 걸 담은 미소였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마치 기억을 더듬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 부엌, 그리고 자신의 방. 서아는 조용히 방 한가운데 서 있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여기, 창문 아래쪽에 제가 스티커 붙여놨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하트 모양. 떼고 싶어도 끈끈이가 남아서 결국 커튼으로 가렸어. 그녀는 웃으며 커튼을 젖혔고 창틀 모서리에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진짜였구나. 꿈인 줄 알았어요. 이런 집이 있었다는 게.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서아는 익숙하지 않은 듯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고 맛을 본 후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맛 기억나요? 맵고 짜고 근데 이상하게 그리운 맛. 엄마 음식 흉내낸 거야. 똑같이 못 따라하지. 충분해요. 오빠가 만든 거잖아요. 그 말에 잠깐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오빠라고 불러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목이 따끔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경찰 조사에 마지막으로 동행했습니다. 진술은 끝났고 서아는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닌 스스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정영주는 구속됐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피아노를 하나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고로 산 오래된 전자피아노였지만 음은 정확했고 터치감도 괜찮았어요. 이거 너한테 다시 돌려주고 싶었어. 서아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그녀의 눈이 살짝 떨렸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어릴 때 자주 치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순한 멜로디. 왼손으로 시작되는 낮은 코드, 그리고 오른손으로 짚어내는 짧은 선율. 몇 음절이 흐르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그 멜로디는 정확했습니다. 단 한 음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녀의 손은 익숙하게 건반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그 곡을 끝까지 연주한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죠. 오빠, 나 기억나요. 전부는 아니지만 이 노래, 이 방,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었다는 거. 그 한마디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덮개를 천천히 닫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전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히 떨어지는 저녁. 그녀는 따뜻한 차를 손에 들고 말했죠. 오빠, 나는 이제 김지연이 아니에요. 나는 이서아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빼앗았지만 다시 되찾았어요. 그래. 넌 서아야. 우리 엄마 딸, 내 동생.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대었고 아주 잔잔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만은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듯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기억은 때로 희미해지고 사람은 길을 잃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끝까지 기다리고 기억해준다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그리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를.